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고양이 집사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사장입니다.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강남의 와인바나 칵테일바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일이 많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죠. 그 와중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과하게 열정적인가 싶은 순간도 있지만 바쁜 것이 좋더라고요. 저는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면 많은 분들이 술집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깔보는 사람들도 많죠. 무슨 제가 업소 마담인 것처럼 데리고 있는 여자들 물은 어떠냐고 무례하게 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그런 말들을 뒤에서 할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와인과 칵테일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을 테니까요. 물론 저의 어린 시절 꿈이 소믈리에나 바텐더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중퇴를 하는 날까지 저는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교에서도 3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고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딱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말이죠. 사연 없는 사람들 어디 있고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이 세상 얼마나 되겠나 싶겠지만 저는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툭하면 손을 올리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바람이 난 어머니 아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물건이 깨지고 고함 소리가 가득 울렸죠. 저는 왜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건 아니겠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평화가 찾아오겠거니 했지만 제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두 분의 결혼 생활의 원흉인 듯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셨죠. 어머니는 저 때문에 팔자가 꼬였다고 했고 아버지는 제가 자기 자식은 맞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생각지 못했던 순간이라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맡겨졌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어디론가 보내버리셨어요. 새장가를 가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진짜 삼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저더러 삼촌과 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본 삼촌은 혀를 차며 적당히 알아서 지내라고 말했죠. 사춘기로 예민할 시기였는데 저는 겁이 났어요.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성인 남자와 한 집에서 지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삼촌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군요.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용돈도 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삼촌은 아버지의 후배로 몸이 약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활에는 전혀 곤란함이 없어 보였죠. 저는 죽은 듯이 지냈어요. 저의 유년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고2 여름 삼촌이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삼촌은 제 앞으로 얼마간의 재산을 남겼지만 그 돈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제가 삼촌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에 달려오신 아버지는 헛걸음을 했다며 화를 내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졸지에 저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삼촌이 살던 집은 삼촌의 가족들이 멋대로 처분해버려서 잠잘 곳이 없던 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만 했답니다. 제가 부모 운도 없고 유년 시절 인생이 꽈배기보다 더 꼬여 있었지만 딱 하나 좋은 점은 있었어요. 사람 운이 좋다는 것이죠. 저는 하루에도 아르바이트를 3개, 4개씩 했었는데요. 그중 와인바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제 사정이 불쌍했는지 사장님께서 직원 휴게소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와인과 칵테일을 배운 것도 이때였는데요. 사장님은 제게 센스가 있으니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해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중퇴라는 이야기에 졸업장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며 공부하라고 시간을 빼주기도 하셨죠. 덕분에 자격증도 따면서 주방에만 있던 저는 22살을 기점으로 홀에 나와 서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마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다 그때의 인연 덕분이죠. 남편을 만난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어요. 손님으로 왔던 남편이 홀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술 취한 개자식이 수작을 걸었는데 그걸 못 참은 제가 따귀를 날려버린 것에서 출발했어요. 경찰을 부르기는 했지만 이 자식은 완전 줄을 놓았는지 아주 가게 물건을 다 부술기세로 난동을 부렸거든요. 남편은 몇 번이나 가게에 방문해준 단골이었는데 제가 난감해 보였는지 선뜻 나서서 도와주었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왔죠. 저는 당연히 시댁에서 저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인 남편에 비하면 정말이지 초라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정고시로 겨우 고졸은 면한 상태에 가족이라고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거기다 직업이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어떤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잔뜩 기죽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시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지금까지 바르게 잘 커준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 소리를 듣는데 주책이게도 눈물이 터져버리더군요. 아주 곡소리를 내면서 울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민망한데 그때는 눈물이 참아지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짜고짜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웃으시더군요. 저를 낳아준 사람은 정말이지 최악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이지만 시부모님은 이보다 더 좋은 분들은 없을 정도라 진짜 제 운도 펴지기 시작하나 보다 했답니다. 거기다 사장님께서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 중 한 곳을 제게 맡아보라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나 싶은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의 고난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죠. 행복하기만 했던 순간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면서부터였답니다. 정말이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말이죠. 시아버지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비롯한 형제들이 경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유일하게 아주버님만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주버님께서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며 형님을 데려왔죠. 첫인상을 이야기하자면 그림 같다고나 할까요?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면 형님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움직임 하나도 우아하더라고요. 와인바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봤는데 형님처럼 기품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좀 있었어요. 묘한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싶었죠. 형님은 나름 있는 집 따님이더군요. 아주버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일 정도였죠. 잘못된 우편을 배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다가 형님께서 아주버니에게 꽂히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죠. 저도 영화 같은 만남이었는데 이쪽이야말로 진짜 소설로 만들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형님이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셨어요. 다만 양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한쪽에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거든. 괜히 집에 큰 소리만 생기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때서요? 경찰 집안이 어디 빠지는 집안이 아니죠. 하여튼 말은 잘하지. 하지만 뭐가 자꾸 걸리는 기분이라. 아유, 괜히 일어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저는 아주버님을 믿어보라는 말로 불안해하시는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이 순간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했지만 말이죠. 그 뒤로도 형님은 몇 번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 정리를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형님은 과일을 깎고 있었죠. 형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들었는데 진짜인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동서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술집이기는 술집이죠. 작년까지는 와인바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동네에 작은 가게를 냈어요. 분점 같은 건데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와인바는 무슨 술집 아닌가? 그나저나 동네에 있다고? 여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분점을 찾다 보니까 이 동네가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건 왜 물어보세요? 형님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만 저으시고는 입을 꾹 다무셨죠. 제가 그 뒤로 여러 이야기를 꺼냈는데 형님은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니,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냉랭하게 나오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급기야 제가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저도 기분이 상해서 입을 꽉 다물고는 빠르게 설거지에만 집중을 했어요. 저는 형님이 가신 뒤에도 자꾸만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서 한동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형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밖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점심시간에 형님 회사 근처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형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며 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궁금했지만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약속 장소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형님을 기다렸어요. 분명 1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2시가 되도록 형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부재중으로 넘어가더군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릴까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2시 30분쯤 되었나 도저히 못 참고 가야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형님이 등장하더군요. 저는 사람을 1시간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으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님은 바빠서 약속을 잊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바로 반응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형님은 턱으로 자리를 가리키며 바쁘니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또 자리에 앉아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간단하게 본론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니 정말이지 충격적인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저는 예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따로 나가 살 생각은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두 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 고집을 부려 버티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예상했던 걸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죠. 우리 결혼식 날 말이야. 동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네? 저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행사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내 결혼이잖아. 나는 완전 무결한 결혼을 원하거든. 그 어떤 오점도 내 결혼에는 있도록 하고 싶지 않아. 단조로운 음성으로 노래하듯 말하는 형님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형님의 말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본인이 꿈꾸는 완전 무결한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오점이나 오염 물질인 듯 말하고 있었죠. 착각이겠지 싶어 다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왜 한 번만에 못 알아듣고 묻느냐고 책망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형님, 제가 참석하면 부끄럽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맞아. 내 결혼식에 동서는 어울리지 않아. 동서 하나 때문에 내 결혼식 품격이 떨어지게 둘 수는 없잖아. 제가 뭘 했다고 저 때문에 결혼식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지금 내 결혼식에 술집 여자가 드나드는 꼴을 보라는 말이야? 저는 멍해졌어요. 술집 여자라니.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맞고 그 술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여자인 것도 맞지만 형님이 말씀하시는 술집 여자는 제가 말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른 것 같았죠. 형님은 저를 마치 룸사롱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여자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을 유혹해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는 그런 여자들 말이죠. 저는 자신있게 제가 일하는 곳이 형님이 생각하는 술집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정식 소믈리에가 있는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으며 새로 관리 중에 있는 술집도 칵테일 전문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형님은 단호했어요. 내 기준에는 다 똑같은데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 술 취해지는 건 똑같잖아. 아니야? 형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전문직이에요. 소믈리에 자격증 땄고 바텐더 자격증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동서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결혼식에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형님은 무슨 선고를 하든 말하고는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저는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쉬는 날도 아닌데 들어오는 저를 보고 당황하셨죠. 저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루 쉬기로 했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을 가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곁에 누워서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낮에 형님과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는 가만히 시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기분이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잠들 때까지 토닥이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눈을 뜨니 벌써 저녁 시간이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자료를 뒤적거리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안 그래도 얼굴이 계속 나빠 보여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아주버님 결혼식 말이야. 나 아무래도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서. 일은 무슨 중요한 가족 행사에 당신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은 무슨, 자기 빠진다고 하면 어머니랑 아버지 엄청 충격받으실 텐데. 당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해? 그냥 가게에 일이 좀 있어. 남편은 절대 제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어요. 형사의 감이라는 것인지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졌죠. 저는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찾더군요. 저는 지금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단박에 눈치챘어요. 전화기를 찾은 남편을 막아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하며 이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당신 일 키우지 말고 잠깐만 좀. 당신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상황이? 왜 사람들은 오라 오지 마라 하는데 형수님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방을 서성거리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했어요. 괜찮지는 않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괜찮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제 말에 남편은 더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형님에게 찾아가서 따지겠다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답니다. 남편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하더니 떳떳하게 자신과 결혼식에 가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살짝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편이 여기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형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형님에게 마음이 상해 있던 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저녁 준비를 했죠. 형님은 자신이 제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아는 척을 해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께서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남편은 형님을 보자마자 눈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반짝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말리기도 전에 형님을 부르며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형님과 시어머니도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남편의 큰 소리에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형수님, 이번 결혼식에 저희 부부더러 오지 말라고 하셨다죠? 네? 서방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부부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더러 형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큰애야, 너 정말 둘째 내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라. 정말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말 한마디에 초토화가 된 거실에서 형님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떻게든 해보라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대답을 못하시는 형님께 엄한 얼굴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하며 자신의 의도를 오해한 것 같다고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죠. 결국 형님은 자신이 말이 심했다고 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시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서늘한지 한겨울보다 더 시린 눈빛에 괜히 몸이 부르르 떨렸답니다. 그렇게 형님과 저는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시작했죠. 형님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다르게 형님에게는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안정을 핑계로 시댁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었죠. 서로 얼굴 봐서 좋은 소리 나올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어쩌다 한번 시댁에 오는 날에는 꼭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셨답니다. 임신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입도 때문에 고생했다던 형님은 이제 좀 좋아졌다며 시댁 제사 때 모습을 보였어요. 부른 배를 내선 뭐하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무척이나 부드러워 보였죠. 형님은 임신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일만 하다는 소리를 하며 배를 쓰다듬더군요. 당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노력 중이었던 저는 형님이 무척이나 부러웠답니다. 동서, 아직도 병원 다녀? 무슨 소식은 있고? 아직이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동서가 몰라서 그렇지 임신해서 좋을 건 하나 없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님은 빨리 산딸이 되어서 출산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점점 무거워지는 몸이 불편해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를 놀리고 싶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때문에 고민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짜증이 밀려왔죠. 형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한마디를 거들더군요. 그리고 애들 머리는 엄마를 따라간다잖아. 동서 닮은 애가 세상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디 밥 벌어먹고 살겠어? 머리가 나빠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밥 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동서 닮으면 술집 여자밖에 더 되겠냐고. 저는 이성이 뚝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형님께 임산부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뱃속의 애가 다 듣고 있지 않겠느냐며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태어난 얼굴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배우게 될 테니 오히려 교육적이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솔직히 형님이 임산부만 아니었으면 저는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도 12번은 휘둘렀을 거예요. 저는 아직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다는 것에 심호흡을 하고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형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평탄한 인생 살긴 글렀네요. 형님같이 상황 파악 못하고 필터 없이 말 내뱉는 엄마를 뒀으니 애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주변 사람 눈총이나 사면 샀지. 벌써부터 고생길이 훤하겠어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솔직히 형님께서 내세우실 게 뭐가 있어요. 저처럼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저의 도발적인 말에 형님은 입술을 깨물곤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더니 그래도 자기가 형님인데 위아래 없이 배운 것 없는 티를 내느냐고 했죠. 저는 평온한 척 고개를 들고 형님을 바라보았어요. 형님은 자신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죠. 속 시원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형님의 그 유치함에 놀아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살짝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의 그 뻔뻔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답니다. 산딸이 지나고 형님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주버님의 판방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보는데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다시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유기견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원래 동물을 싫어하는 편이었던 저는 남편이 데려온 아이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선뜻 눈길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반려견들의 애교에 결국은 문을 열고 진짜 제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반려견을 보시고는 아주 듬직하다고 하시며 부쩍 좋아하셨죠.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혈통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개를 집에 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우리 기찬이도 있는데 애기 있는 집에 개라니. 개털 날려서 우리 기찬이 코나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려견이랑 함께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다 동서 때문이잖아. 동서가 애만 가졌어도 서방님이 개를 집에 데리고 오셨겠어? 그네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내 집에서 내가 개를 키우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처음이었어요. 웃으면서 달래듯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버럭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형님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기찬이 건강이 걱정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차가운 말투로 기찬이 건강이 걱정되면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한다며 거듭 화를 내셨죠. 그리고는 그렇게 기찬이가 반려견들이랑 있는 것이 걱정되면 앞으로 집에 올 필요 없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주변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어 버렸죠. 형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고 싶어 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가 약이 되기는 했는지 형님은 그 뒤로 말씀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앞에 계시면 제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저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었구나 싶어 좋았습니다. 형님과는 그 뒤로도 많은 부대낌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8년 정도 형님네가 해외에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원래 우체국에서 일하던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결혼을 기점으로 우체국을 그만두고 형님네 집안의 회사로 들어갔거든요. 동남아시아가 주된 활동 무대이다 보니 해외 일정이 많더라고요. 결국 태국에 8년 정도 나가 있으셨죠. 1년에 한 번 형님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지내다 보니 형님에 대한 저의 원망이나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물론 한 번씩 동서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할 때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났어요. 형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난도질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축 처져 있었죠.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올 정도로 예민하게 굴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반려견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죠. 하지만 큰아이의 학교 문제로 형님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 저는 되도록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소리로 제 속을 뒤집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기찬이가 학교를 마치고 시댁으로 왔더군요. 제가 일에 빠져서 외출이 잦아 몰랐는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기찬이와 그 아래 동생 둘까지 애 셋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형님은 도대체 뭐 하기에 애들을 다 시어머니께 맡겨둔 것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봐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매일같이 아침에 데려다 놓고 가버린다고 하셨죠. 형님이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더 이상 알려고 했다간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거실로 나오는데 기찬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숙모, 저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숙제 중이었어? 학원 숙제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찬이가 내민 문제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기찬이가 내민 문제집은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었거든요. TV에서 수학 선행에 대해 말들이 많더니만 기찬이가 그 주인공일 거라고는 생각지는 못했던 저는 도대체 얼마나 일찍 공부를 시작한 것이냐며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찬이가 물어본 문제를 설명해 주었어요.
기찬이는 학원 선생님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다고 저한테 몇 가지 더 물어보았죠. 오랜만에 수학을 봐서 그런가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기찬이는 앞으로 숙제는 저랑 해야겠다는 달콤한 말까지 하며 활짝 웃는데 마음 한쪽이 따끔거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만큼 부러웠던 적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자식이 있다니 하고 말이죠. 기찬이는 그 뒤로도 제가 있을 때면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았어요. 저 역시 열심히 기찬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었고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기찬이에게 수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기찬이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한참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문제집을 낚아채가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는 형님이 문제집을 넘겨보며 저와 기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언제 들어오셨냐며 인사를 했지만 형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저와 기찬이가 한창 풀었던 문제집을 바닥에 찢어버리셨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황당한 저는 무슨 짓이냐며 형님에게 물었죠. 송기찬, 너 지금 숙제 스스로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궁금하면 학원 가서 물어야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그렇게 없어? 형님, 기찬이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수학 숙제하다가 모르는 문제 생겼다고 해서 좀 봐준 걸 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실 일은 아니잖아요. 동서는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기찬이 훈육하고 있잖아. 동서가 뭘 한다고 끼어들기를. 이게 무슨 훈육이에요. 억지지. 기찬이가 답지를 보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동서 따위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잘못이 아니야? 형님의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어린 기찬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문제집을 바닥으로 던지고는 밟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잊을 수도 없는 말을 내뱉으셨죠. 천박한 주제에 지금 누굴 가르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검정고시나 본 주제에 그 얄팍한 머리로 우리 기찬이한테 뭘 가르쳐줄 수 있다고 나대는 건데 고작 동서가 가르칠 게 술 팔고 웃음 파는 거밖에 더 있어? 형님, 말이면 단줄하세요? 머리가 나쁘세요? 제가 술 팔고 있긴 하지만 형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전문직이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돼요? 형님이 무시하실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봐. 동서네 자식 못 보는 것도 다 동서 탓이지? 하긴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돈 벌던 인간이 몸이라도 제대로 간수했겠냐고.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 몸은 더 가벼웠겠지. 저는 형님의 개소리를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찬이에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 문을 걸고 있으라고 했어요. 기찬이는 잔뜩 겁에 질린 상태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더니 제가 어서 들어가라고 하자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기찬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형님께 말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형님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만 보면 사사건건 술집 이야기로 저를 무시하는데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해외 대학 졸업장 하나 있으면서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시냐고요? 내가 동서랑 같아? 하긴 이러니까 부모가 다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갔지. 나라도 동서는 못 키우겠다. 지금도 이렇게 막 나가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되바라졌겠어? 아휴, 이 사람이 진짜! 저는 손을 뻗어 형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형님은 제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소리를 지르며 당장 놓으라고 했죠. 저는 오늘 결판을 내자는 심정으로 형님의 머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앞으로 헛소리 절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형님도 보통은 아닌지 금방 반격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손가락마다 끼워진 반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형님이 휘젓는 손에 제 팔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와 형님은 서로 엉켜서 잡아당기고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죠. 이게 무슨 짓이냐는 큰 소리에 저와 형님은 순간 얼어버렸어요. 강한 힘으로 저와 형님의 손을 떼어내는 것이 느껴졌죠. 남편이었어요.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에요?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요? 서방님 잘 들어오셨어요. 도대체 서방님은 동서 뭐가 좋아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고 저속하고 천박한 사람한테 말하다 말고 머리채 잡다니 진짜 수준 떨어져서. 형님은 뭐가 그렇게 교양 있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세요? 먼저 선을 넘은 사람은 형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안 했을 뿐인데 괜히 동서가 찔리는 구석 있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지. 저는 형님의 말에 어디 끝까지 가보자며 다시 덤벼들었지만 남편에 의해 막혀버렸죠.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형님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대화 도중 갑자기 제가 달려들었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퍼부었던 막말은 쏙 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터뜨리며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은 쏙 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죠. 형님은 고개를 쳐들며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형님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제 팔목을 쥐고 있던 남편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돋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갈며 제가 한 말이 진짜냐고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셨죠. 오히려 부부가 짜고 자신을 곤란하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한창 소란스러울 때 시부모님도 들어오셨어요. 모처럼 두 분이서 영화를 보러 가셨던 시부모님은 어수선한 집안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셨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들을 보시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니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다 큰 어른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셨죠.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동서랑 서방님 둘이서 저를 이렇게 핍박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서방님이 들어오셔서는 제 말은 믿지도 않고 동서랑 편대가지고 저를 몰아가잖아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세상에 머리가, 손은 또 왜 그렇고. 둘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 팔에 이 상처는 다 뭐니?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 동서가 다짜고짜 제 머리부터 잡잖아요. 어머니, 제가 진짜 서러워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한테 덤벼드는 꼴을요. 동서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피해자인 척 눈물을 보이는 형님을 보는데 가증스럽더라고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곤란한 얼굴을 하시며 한숨을 내쉬고 계셨죠. 형님은 제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니 결혼 초기부터 제가 자신을 시샘해서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만하고 상처를 치료하자고 하셨지만 형님은 저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가야겠다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오지 않겠다며 손자들 보고 싶으시면 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오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형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 방문이 열리면서 기찬이가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기찬아, 동생들은 자니? 너 나가서 엄마 차 타고 있어. 엄마는 동생들 데리고 갈 테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럼 나쁜 사람이야? 기찬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꿈 꿨어? 엄마가 나중에 상대해 줄 테니까 지금은 엄마 말 듣고 가방 챙겨서 나가 있어. 학원 갈 시간이잖아. 엄마가 먼저 숙모한테 천박하다고 그랬잖아. 나 숙제 가르쳐 주셨던 거 다 찢어버리고 소리 질렀잖아. 그런데 왜 숙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 숙모는 좋은 사람이야. 학원 선생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똑똑하고 모르는 것도 없는데. 엄마는 왜 거짓말해? 왜 숙모 아프게 해? 기찬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시선이 형님에게 집중되었어요. 형님은 허둥거리며 기찬이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막더니 나가 있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했죠. 어찌나 강한 힘으로 입을 막는지 기찬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기찬이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억센 힘으로 기찬이를 밖으로 밀어내는 형님을 막기 위해 나서려는데 저보다 남편이 한 발 빠르더라고요. 잽싸게 형님의 손목을 낚아챈 남편은 어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고 외쳤고 발버둥 치는 형님을 단박에 제압했죠. 베테랑 형세 앞에서 형님은 종이장처럼 이리저리 휘두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기찬이를 서둘러 안아들었습니다. 기찬이 말이 다 사실이냐?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 애가 보는 앞에서 책 찍고 소리 질렀냐고? 아버님, 그건 기찬이가 동서한테 사주받고. 말이 되는 소리래. 저 어린 것이 사주받다니.
지금 장난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서로 말 조심하고 살자고. 근데 그걸 아직도 못 고치고 애 앞에서. 에휴. 시부모님께서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안에서는 기찬이 동생들이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죠. 시어머니께서는 허둥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기찬이에게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기찬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형님의 팔을 놓아주었고요. 형님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우리 그이가 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하세요, 서방님? 뭘 어떻게 하시게요? 왜요? 제 출세길이라도 막아보시게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다들 왜 저한테 난리세요? 동네에서 술이나 파는 년 말보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의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하긴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180도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맏며느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남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형님은 어디 두고 보자며 시댁을 빠져나갔죠. 그렇게 나가버린 형님은 자식들은 궁금하지도 않은지 전화 한 번이 없더군요. 아주버님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냐고 하시며 당장 와서 사과부터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애들 얼굴은 못 볼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형님이 모성애는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아주버님께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얼굴로 연우를 물었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는 그저 다 끝났다는 얘기만 하셨죠. 남편 역시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버님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다음날 아주버님께서는 저와 시부모님께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곤 아침부터 나가셔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주버님 얼굴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했죠. 이런 제 걱정과 궁금증은 며칠 뒤 까칠한 얼굴로 돌아온 아주버님을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날 형님 앞에서 시큰둥했던 것은 이유가 있더군요. 형님이 태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약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마약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으로 여기저기 돈 있는 집의 자식들 교육 목적으로 먹이면 좋다고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남편의 상사였던 것이죠. 그 일로 형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은 형님에게 남은 길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좋은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기에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어요. 형님의 주변을 파기 시작하다 보니 아주 온갖 범죄들이 줄줄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형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 그 어느 것 하나 진짜가 없더라고요. 친정 식구라고 소개시킨 사람들도 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아주버님이 일하는 회사는 방패막이로 세워둔 것일 뿐 진짜는 따로 있었죠. 당연히 학위도 조작된 것이었고요. 형님이 실제로 하던 일은 마약을 영양제처럼 가공해서 들여오는 것과 젊은 남자들 여럿을 두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 돈 많은 집 여자들에게 잠자리를 주선하고 돈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었어요. 태국에서는 여자들을 고용해 한국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했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형님이 저더러 술집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더니 본인이 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마담이자 포주였던 것이었죠.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혹시나 제가 자기 직원들 중 하나라도 알아볼까 싶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해 공범이냐 아니면 이용을 당한 것이냐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때문에 아주버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세상이 넓은 만큼 미친 인간도 많다는 소리가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형님은 구속조치가 되었고 두 분은 이혼을 하셨죠. 아이들은 여전히 시댁에서 맡아 키우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아이들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아주버님께선 이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셨어요. 저는 형님이 왜 우리 아주버님과 결혼을 했을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 경찰 집안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진짜 아주버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인맥 덕을 좀 보려는 계획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론은 형님이 앞으로 차디찬 곳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잘 통하고 끈끈한 관계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깝고 밀접한 관계라는 것, 그렇기에 배신이나 불화가 더욱 가슴 아프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드는 이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영상 보는 것을 일상의 한 가지 즐거움으로 삼은 여자입니다. 제가 나이를 꽤나 먹은 사람인데 대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사연에 빠지다의 이야기를 종종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동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던 와중에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떠오르는 옛날이 저의 유년 시절일 때도 있고 나름의 청춘이랍시고 가장 빛났던 20대일 때도 있고 결혼 후에 처음 겪었던 고비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념에 잠길 때면 다시는 그 옛날이 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실감이 돼서 한없이 서글퍼지곤 해요. 지나간 세월마다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있었건만 추억만 한가득 쌓은 채로 저라는 사람은 무엇 하나 대단한 점 없이 그저 나이만 들어버렸다는 게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있네요. 잘 쳐봐야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집안, 3남매 중에 어정쩡한 둘째, 외모도 머리도 받쳐주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타고난 것이 별 볼 일 없다면 노력이라도 따라주었어야 맞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핑계를 대고 싶은 점은 노력이라는 건 역시 어찌 보면 재능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계기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 노력이라는 게 갑자기 잘 발동되기란 쉽지 않은 법이더라고요. 할 일 없이 꿈만 가득한 10대 소녀였어요. 쥐뿔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런 보장도 없었건만 허황된 꿈 하나만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실망이 컸던 거겠죠. 어른이 되면 내 인생에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이 되겠지. 난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특히 대학을 다니는 여자애들,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여자애들하고 저의 처지가 확 비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경제력으로 어렵다는 점, 제가 오빠랑 남동생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부모님께 덜 아픈 손가락으로 살아온 게 저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덜 받는 직장이나 다니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 거면 연애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었죠. 몇 없는 친구들을 얼마나 졸라대는지 몰라요. 도대체 제 주변에는 남자가 없었으니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대학 다니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남자를 무려 4번이나 소개시켜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낯부끄럽게도 그 남자들하고는 전부 안 됐었습니다. 단 한 명하고도요. 또 다른 친구가 소개해줬던 남자하고도, 그리고 직장에서 알게 된 분이 저한테 소개해줬던 남자하고도 전부 관계가 흐지부지했었죠. 두어 번씩 만나다가 끊겼어요. 제 사촌 동생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사람 인연이 다 바뀌었을 거라고요. 예전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기에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스쳐간 인연들이 많았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과연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 해도 제가 그 남자들하고 잘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답니다. 왠지 다들 저의 진짜 배기 인연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하게 돼서 가슴앓이를 1년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근무지를 옮기다 못해서 어떤 다른 여자랑 교제까지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시작도 못해보고 장렬히 실연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이러다가 나는 그냥 영영 연애 따위는 제대로 못하려나 보다. 나중에 떠밀리듯이 선자리에나 나가게 되겠지. 그 이전에 오빠가 결혼한다 그럴 테고 나는 쥐꼬리보다 못한 돈을 모아놓은 것도 그때 전부 다 빼앗길 게 틀림없어. 인생 한번 허무하게 돌아간다. 왠지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고 말았던 저였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이후 정확히 몇 달 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도 기대도 안 했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핫바를 사 먹었던가 아니면 다른 거였던가 그런 걸 먹다가 만났습니다. 제 옆에 있길래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왠지 느낌이 좋았어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근사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를 일이에요. 대화가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갈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어딨나요? 그저 시간을 정해다가 서로 집으로 전화했어요. 집 전화니까 밤늦은 시간엔 전화하기 곤란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정하는 건 주로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다음 약속을 미리 정했었죠. 지금 우리나라엔 카페가 천지빛깔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커피숍 많았다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때도 커피 마실 땐 많았답니다. 남편하고 커피숍에서 데이트도 자주 했고 특히나 약속 장소를 커피숍으로 잡는 연인들이 많았기에 저희도 그렇게 했었죠. 커피숍으로 전화해서 파란색 잠바 입은 손님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찾기도 했었고요. 또박또박 글자를 눌러 쓴 편지도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낭만이 그땐 있었네요. 순수한 감정이 있던 시절이었죠. 남편이랑 연애에 그치지 않고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추억들이 고스란히 공유될 수 있어서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생동감 넘치는 20대로만 되어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만 담겨 있다면 삶이란 건 다채롭지 않았겠죠? 안타깝게도 인생은 정말 희로애락이더라고요. 노여움과 슬픔 또한 함께 담겨 있는 법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 법칙이 적용됐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친정 오빠가 먼저 장가를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너는 네 오래비 장가 가는데 돈도 어찌 안 보태냐? 네가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돈 벌기만 했는데 남매 간의 우애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무 짜증이 났는데 심지어 부모님까지 한 목소리로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께서 당신의 장남을 모자람 없게 장가 보내고 싶으셨는데 여력이 워낙 안 되니까 딸인 저의 손을 빌리셨던 거였습니다. 막내인 제 남동생은 그럼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단지 그것만으로도 원래 사랑받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빠가 장가갈 때 돈을 내놓았는데요. 막상 제가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말하니까 입을 싹 닫더군요. 저한테 줄 돈이 없대요. 세연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부족하대요. 그 변명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동생한테 대신 말을 해봤다가 오히려 저는 부모님께 혼이 났어요. 자기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애한테 돈 얘기를 하다니 누나로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아휴, 그렇게 결혼했었네요. 친정의 지원 따위는 일절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 여자는 몸만 가지고 와도 된다. 어차피 출가 외인이란 그런 것이다 였습니다. 지독하게 꽉 막혀 있었던 집안이었네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소박한 살림을 차렸고 시댁 식구들은 몸만 달랑 들고 시집 온 저를 솔직히 반겨주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제 편에 서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네요. 첫째는 딸을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또 시부모님으로부터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야 했었죠. 손자 안 낳고 손녀 낳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제가 바로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땐 무척 기뻐하셨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딸이라고 차별당하며 살아왔는데 이걸 내 자식들에게도 되물림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댁의 가풍을 제가 꺾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시댁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뜻이었고 남편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제 원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미운 털 제대로 박혔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희 가족 네 식구끼리 단란하게 살면 최고라고 생각했네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엄마였나 봐요. 남매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싫어했죠. 특히나 딸은 공부도 아들보다 더 잘했고 여러모로 똑똑했기에 수준 낮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저급한 것들에 좋아하는 자기 동생을 얕잡아 봤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랬죠. 저는 아들이 가여워서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열등감이 강한 아이였기에 잘난 자기 누나를 잔뜩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아들을 무조건 품어줬던 거예요. 제 실수였네요. 아들은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이 돼버렸고 특히나 대학 시절을 잘못 보내서 성격이 망가져버렸어요.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는 다혈질적인 면모도 강해졌고요. 남편이 건강 문제를 앓기 시작했기에 다 큰 아들의 정서를 제가 챙길 수가 없었고 아들은 점점 더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용돈 달라면서 쌍욕도 서슴없이 했었죠. 그러다가 딸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딸이랑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그 눈에 자기 처남이 찼겠나요. 그리고 열등감을 쉽게 느꼈던 아들은 자기 매형이 자기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챘죠. 적어도 사위는 겉으로 표하진 않았으나 아들은 대놓고 사위를 싫어했습니다. 이빨은 소리만 하는 재수없는 놈이라면서 말이죠. 아들은 자기 부모 속썩이는 연애만 하더니 기어이 결혼도 자기 멋대로 해버렸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기는 시댁이라는 것 자체가 싫다면서 저희 부부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이 허망한 죽음에 황당한 내용이 껴있었어요. 그건 바로 딸의 동승자가 딸이랑 바람난 남자였단 얘기였죠. 현장의 정황이 그랬었거든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쑥대밭이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은 슬픔 가운데서도 딸을 향한 갖가지 의문으로 괴로웠어요. 충격을 받은 사위는 처가 쪽은 보기도 싫다며 인연을 끊겠다 했고요. 그러면서 어린 제 손자를 영영 데려가 버렸어요. 뭐가 됐든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차마 반대할 명분도 없어서 저는 눈물만 흘려댔죠. 사돈댁에서도 사위한테 아이를 낳지 말라고 아이 없이 새 출발하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사위는 강경했어요. 깊은 슬픔 속에서 오래 헤엄을 치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병간호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가족력 때문에 간이 안 좋았는데 초기에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두고두고 고생을 했어요. 남편은 오래도록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들 내외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랑 아주 절친한 제 사촌 여동생만이 묵묵히 저에게 위로를 더해주며 힘을 보태줬죠. 그 덕분에 우울증 걸리지 않고 남편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남편은 결국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진 못했지만 말이죠. 당신이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사실 난 많이 하고 살아왔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빛바랜 것만 같아서 미안하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었으면서. 당신 참 예뻤어. 젊음 속에서 우린 빛났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등바등하며.
남편의 눈에서는 점차 빛이 꺼져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그날 남편과 저는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살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갑자기 기력을 찾아서 혼자 일어나 걷고 말도 또렷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경우도 그랬었나 봐요. 전에 없이 정신이 말짱해져서는 저랑 얘기를 꽤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저에게 남을 수 있었네요. 중요한 이야기도 남편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남편이 떠나도 저는 의연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막상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자 머리가 핑 돌더군요. 진정 의연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임종을 지키러 오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었을 때도 아들은 별로 그렇게 큰 감정의 동요가 얼굴에서 안 보였어요. 저는 제 아들이고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제 안에서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남편이 숨을 거두자 제 마음이 외치더군요.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감싸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제 진실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제가 낳아서 기른 제 친아들이 남보다도 못한 나쁜 종자라는 것을 외면해봤자 진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제 마음이 저 스스로를 향해 외쳐댔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제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일말의 기대를 아들은 직접 깨부숴줬죠. 며느리랑 둘이서 주고받는 시선, 은연중에 짙고 많은 희미한 미소.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심장이 내려앉았네요. 그러다가 기어이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슬쩍 날리는 걸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엿듣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고생 많았어. 드디어 그 노인네가 세상 떴네. 노인네? 그건 필시 제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었지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느끼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티셨다. 그치? 계속 사시는 것도 본인한텐 고역이었을 테니 어쨌든 잘 된 것 같아.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야. 제가 극심한 분노로 숨기고 있던 몸을 드러내며 아들 부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은 저에게 등을 지고 서 있었지요. 제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 두 사람은 웃어대더니 이윽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귓속말을 하는 신용으로 이런 말을 작게 내뱉었습니다. 노인네 하나 가셨고 이제 나머지 노인네만 알아서 뒤져주시면 덜 나위 없을 텐데. 왜 저의 귀가 들렸던 걸까요? 왜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귀까지 와닿았던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다면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요.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절로 몸에 힘이 풀렸고 뒤통수가 뻐근해졌죠. 그런 저를 아들과 며느리가 발견해 주길 바랬고 동시에 제가 자기들의 진짜 본심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지나가 버리길 바라기도 했어요. 운명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네요.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뒤 한번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걸어나갔고 뒤편에 제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걸 모르는 채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간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 그거 나도 안다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까짓 한 달에 얼마씩 돈 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싫었던 거였니? 그 모든 게 그토록 지긋지긋했어. 얼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학수고대할 만큼. 그러면서 나까지 빨리 뒤져버리라며 바라다니. 이 천하의 썩을 놈. 나 죽으면 얼마간의 유산이 남아 자기가 독차지할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찬 속물.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부창무술하더니 며느리 또한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한술 더 뜨면 떴지 아들보다 불효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네요. 모든 게 다 부질없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오래 병석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떴지. 착하고 인적 많던 효녀 딸은 바람난 상대랑 사고로 명을 달리했지. 그 이후로 손자는 보지도 못했지. 아들은 며느리랑 합심해서 폐륜을 벌이고 있지. 도대체가 삶의 낙이란 게 안 보였어요.
이따위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차라리 제가 죽는다면 아들놈이 일말의 후회나마 할까 싶어서 삶을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벌을 주고 싶어서요. 저는 어느새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있었고 마지막 신변 정리를 하며 얼마간의 기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비록 사는 데가 멀어져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늘 가까웠던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또한 딸이 세상에 남기고 간 저의 손자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탄하던 저는 문득 그제서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저랑 대화를 나눴을 때 했던 얘기를 떠올려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나 이렇게 아프기 전에 우리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 기억나? 그 생머리 긴 여자 배우,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지낸 지 꽤 됐지만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한두 편이오. 생머리 긴 여자 배우는 또 얼마나 많은데. 아, 잠깐만. 혹시 전지현이가 나온 영화 말하는 건가? 머리 길고 키 크고 그 늘씬한 여자 말하는 거 맞지요? 그래, 맞아. 그 이름이었네. 그 배우 나왔던 영화에서 땅에다가 편지를 묻었잖아. 나중에 봐보기로 하고. 그거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날 것도 같네. 그래서 당신이 그 영화 보고 나서 땅에다가 뭐 묻어놓고 싶다지 않았었어? 나중에 파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걸 실천해 왔었어. 내가 선산 땅에다가 뭘 좀 묻어놨거든. 3번 파봤었네. 처음 묻을 때, 다음에 가서 묻은 걸 보충할 때, 그리고 내가 영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죽으면 당신이 거길 파봐. 내 유산이야. 저는 남편이 죽기 전에 별별 사실을 다 밝힌다고 생각했어요. 독특한 구석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전혀 놀랍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그 위치가 담긴 내용을 편지로 적어서 집에 어딘가에 뒀다는 얘기만은 놀랍게 들었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계속 혼이 빠져서 지냈더니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얼른 집을 뒤져보았어요. 책장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남편의 말을 따라서 그쪽을 찾아보니 편지가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첫 줄만 읽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남편이 마지막 입원을 앞두고 저에게 적었던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실로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네.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자주 써줬었는데 내가 가끔씩이라도 당신에게 편지를 써주는 남편이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후회를 해본다. 이번 생에는 그것을 이뤄주지 못했으니 부디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당신을 호강시켜주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은 이번 생의 남은 나날들을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쭉 읽어내려가던 저는 어느 대목에서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의 외숙부 되시는 분께서 남편이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거액을 건네주신 바 있다는 얘기였어요. 당시 외숙부께서도 투병 중이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저는 편지와 함께 있었던 작은 메모지에 적힌 위치로 바로 찾아갈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깊이 파묻혀 있을지, 정확한 위치는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혼자는 가기 꺼려졌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건 바로 제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덩치가 좋은 편이니 힘쓰는 일도 잘할 수 있을 터였고요. 대략 제 남편이 땅에 뭘 묻어놓고 떠났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먼저 해줬음에도 제 사촌은 바로 저와 동행해주겠다고 했어요. 언니, 지금 많이 힘들지? 이럴 때 내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확 그냥 일 때려치우고 언니한테 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올까 이런 생각도 하던 참이었는데 형부가 남기신 선물 찾으러 간다니깐 괜스레 지금 반가운 심정이야. 언니, 내가 내일 차 끌고 언니한테 갈 테니까 준비나 다 해놓고 계셔. 얼마나 고마웠고 말만으로도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사촌과 선산 땅을 찾았는데요.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었을 때 저는 아들 며느리 얘기를 털어놨어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더군요. 사촌은 당장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난리도 아니었죠. 내가 그랬잖아. 그 둘이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고. 아유, 세상에. 그런데 설마 형부 떠나고 나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까지 했을 줄은 몰랐네.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며 사촌은 눈물까지 훔쳤어요. 저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그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촌은 계속해서 울분을 쉬이 사귀지 못했는데요. 저랑 같이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땅을 파는 와중에도 계속 욕을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삽 끝에 틱 걸리는 게 있다면서 사촌이 삽질을 멈췄어요. 제가 그 부름에 얼른 그쪽으로 가보니까 작은 상자가 보였지요. 어? 이거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은데. 아, 우리 딸이 대학 가고 나서 샀던 거야. 여기다가 목걸이며 귀걸이 보관했었고. 아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제가 그 상자를 알아보곤 당황했죠. 저희 딸이 분명 20살 때 샀던 것이었으니까요. 설마 이걸 남편이 보관함으로 활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상자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고 사촌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안에 든 건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게 웬 금부치들이야? 아유, 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봉투. 이 안에 다 돈이 들었어! 어머. 아무래도 형부가 재산을 여기다 두신 게 틀림없네. 근데 비닐팩에 따로 뜬 이 봉투들은 뭐지? 이거 편지들 아니야? 남편의 외숙부께서는 췌장암으로 남편보다 1년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안 하셨기에 자식도 없었고요. 남편한테 돈을 꿰주셨는데 남편은 그걸 이런 식으로 고이고이 보관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사촌이 이게 다 얼마치냐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을 동안 저는 비닐팩에 들어있었던 편지 봉투들을 살펴봤어요. 상태가 안 좋은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연애하던 시절 남편한테 써준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살면서 옛날 그때의 편지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살다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유물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남편이 간직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뒀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쓴 편지도 3개 있었죠. 그걸 보니까 기억나더군요. 남편은 이곳을 총 3번 파보았다고 했던 것을요. 맨 처음 이곳에 묻을 때, 그 다음번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저한테 쓴 편지를 넣어놨었던 겁니다. 제가 그 편지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을 때 사촌이 저를 잡아 흔들었어요. 언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 빌어먹을 폐륜 자식 있잖아. 언니가 낳았으되 언니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헷갈리는 그놈. 한 방 먹여주지 않으면 언니는 앞으로 형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할걸. 이 유산 그놈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언니가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보여줘야지. 안 그래? 아휴, 사실은 내가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인데 네가 지금 제대로 짚어주는구나.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그저 생각 깊숙한 곳에 처박아뒀을 거야. 근데 네가 불을 지펴줘서 진짜로 실행해볼 마음이 들었어. 내가 잘못 키운 자식 내 손으로 응징한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깜짝 보물을 마주하고 나서 굳은 결심을 마쳤습니다. 제대로 일어서 볼 작정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 며느리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신히 문전박대를 면했네요. 연락도 없이 늦은 저녁에 찾아왔다고 저를 현관문 앞에 세워두고 아들이 얼마나 욕을 해대던지. 어렵사리 집안에 들어갔는데 손자라는 것들은 저를 봐도 본체 만체. 적어도 자기 할머니라면 기본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뭘 배운 건지 저를 보면서 키득거리며 웃기나 하고 인사조차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탁에 가서 앉으니까 며느리는 뚱한 표정으로 물 한 컵을 내어주더군요. 내가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엄만 휴대폰 없어? 있잖아. 전화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하여간, 에휴. 우리 아들은 내가 많이 귀찮나 보네. 그럼 내 부탁도 들어줄 수 없는 걸까? 네 아버지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하고 적적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엄마 미쳤어?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 우린 그럴 생각 죽었다 깨도 없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을 너무 오래 돌봐서 그런가. 나도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 혼자 살다가 무슨 변고라도 당할까봐 그래서 그래. 나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라도 데려가줘야 할 거 아니야. 정 그러시면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겠네. 알아보는 것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됐지? 요양원.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내가 요양원 들어가서 지내는 거, 너네가 비용 부담을 해줄 수 있겠니? 이왕이면 난 시설 좋고 평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노망 나셨어요? 치매 왔어? 우리는 먹고 죽을래도 그럴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도 많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드시나 모르겠네. 볼일 끝나셨으면 가시든가. 며느리가 불편하다는 눈치를 자꾸만 아들에게 보내자 아들은 그에 화답하며 저를 얼른 쫓아내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웃음만 지었네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사람은 아닌 거구나. 이런 서글픈 사실을 받아들이며 저는 아들 며느리 집을 나섰습니다. 사방이 깜깜한 시각이었는데 저한테 조심히 가라고 말도 안 하더군요. 괜히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야. 엄마, 다음부턴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10번, 100번은 고민하고 말씀해 주세요. 듣는 입장에선 난감할 뿐이니까.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정말로 날 이렇게 등한시해놓고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네가 이러면 나한테도 더 이상 넌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제가 차분하게 말을 한 것에 대고 아들은 웃었습니다. 저의 말이 가짠다는 듯 혹은 가당치도 않는다는 듯.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네요. 어둑한 밤하늘 속의 별을 보며 저 중에 하나는 남편의 넋이 담긴 별이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남편이 지켜보면서 응원해 줄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저는 사위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쩐 일이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잘 지내셨죠? 차마 연락하기 미안해서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꼭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좀 만나주겠나? 별 이유 없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러시면 제가 거절할 엄두가 안 나네요.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위한테 연락을 한 터라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는데 고민 없이 저를 만나주더군요. 괜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얹을도 없이 제 손자를 함께 데리고 나와준 거예요. 간만에 본 손자는 훌쩍 자라 있었고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며 손자가 어색하게나마 저한테 인사를 해줬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해 보이더라고요. 최서방, 우리 손자 이렇게 데리고 나와줘서 정말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이제 최서방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저를 어떻게 부르시려고요? 그냥 입에 붙으신 대로 부르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내가 정말 뒤늦게나마 장모 노릇, 할머니 노릇 해도 될까? 나랑 어떤 교류를 해달라는 건 아니야. 오해 말고 들어. 난 단지 두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몇 가지 부분은 생략하긴 했으나 있었던 일만은 지우지 않은 채 사위한테 얘기를 해주었어요. 제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처남이 그토록 패륜적으로 굴었다는 것에 사위가 단박에 분노했습니다. 애써 험한 말을 참고 있는 표정이었으나 화가 났는지 목이 빨개지는 건 숨길 수 없이 저한테 보였지요. 사위는 저한테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손자도 어린 나이에 돈 얘기 들으면 당연히 혹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손자가 얼굴은 제 딸을 빼다 박았는데 하는 행동이나 점잖은 표정 같은 게 영락없는 사위 붕어빵이더군요. 사위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모양이었어요. 제가 자식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땅에다가 유산을 그렇게 남겼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싶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사위에게 강조를 했어요. 돈 받아. 자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 출발해. 언제까지 떠난 사람 붙잡고 살 겐가.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며 설득하자 사위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재혼을 안 한 것으로 얼핏 보였으나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여전히 제 딸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멀쩡히 화목한 부부로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불륜 상대와 세상을 떠났다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나요? 제 딸에게는 사위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의문도 해소하지 못하고 내내 미칠 노릇이었겠죠. 그 가엾은 마음이 보여서 저는 사위에게 새 출발을 하라고 거듭 말해줬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본인도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랜 대화 끝에 사위는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네는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대신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다달이 매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앞으로 손자를 만나는 것으로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한박 웃음을 지어보았네요. 사위와 손자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은 당연히 제 사촌 여동생에게도 돈을 떼어주었어요. 제 사촌은 무조건 안 받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제가 더 막강했습니다. 너는 나랑 평생 갈 거잖아. 이 돈 얼마나 된다고. 이거 너 주고 내가 평생 너한테 돌봄 받으면 내 쪽이 남는 장사지. 이런 장사 속으로 너한테 돈 주는 거다. 어쩔래? 제가 우겨대니까 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사촌은 항복을 선언했네요. 그리고 저는 남은 돈으로 이사를 갔어요. 평수는 전에 살던 집과 거의 같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요. 집을 판 돈으로 그 집을 구하는 건 어림도 없었으나 저에게는 보탤 수 있는 자금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이사하고 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금방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첫 기일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납골당을 찾았고 제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의상 전화로만 시간 내서 가겠다고들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와줬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하면서 근황을 나누었는데 다들 제 사위랑 손자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봤지요.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내년쯤 결혼할까 봐요. 식은 생략하고요. 이런 얘기를 꺼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다들 경악해서는 저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더욱 태연하게 결국 그러기로 한 거야? 잘 됐네. 그런데 최서방 웬만하면 식은 올리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그제서야 다들 참았던 궁금증들을 꺼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들이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깜짝 보물은 저, 사위, 손자, 그리고 사촌 여동생 네 식구들을 제외하면 철저히 비밀이었기에 그 얘기는 끝내 숨겼고요. 대신에 사위가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긴 김에 불미스러운 행적을 남기고 간 제 딸을 용서해주고 저랑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지내다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식으로 둘러댔어요. 사촌이 열심히 맞장구를 쳐줬죠. 다들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 기일임에도 머리털 한 올 안 비추는 제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되바라진 자식은 요즘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이던데. 에휴, 그런 때일수록 이런 기일은 더 챙겨야지.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빠져?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글러먹은 놈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네. 수군거리는 걸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다들 입이 근질거린 모양이었으니 어떻게든 이야기가 흘러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누군가 입이 간지러워서 아들한테 연락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무려 근 1년 만이었죠. 엄마! 매형이었던 놈이 재혼한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근데 그놈 부자 됐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엄마도 혹시 콩고물 좀 주워 드셨어? 적당히 배부를 만큼만 주워 먹었지. 뭐라고? 엄마. 일단 좀 만나자.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실래? 편하실 때 오셔. 글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인데. 엄마답지 않게 왜 이래? 그 사이에 많이 변하신 것 같네. 그럼 내가 엄마한테 갈게. 내일 몇 시쯤 가면 될까? 너, 나 사는데 어딘지는 알고? 내가 그럼 엄마 집도 까먹었을까봐?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내비 안 찍고도 찾아갈 수 있어. 그래, 알고 있었구나. 아는데도 안 찾아왔던 거였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도 다행이네. 덕분에 네가 헛걸음한 적은 없어서. 나 이사 갔다. 그리고 이사 간 집은 너한테 알려줄 생각 없어. 찾아오지 말어. 이사를 갔다고? 언제? 아니, 어디로? 왜 안 알려주는 건데? 내가 설마 아버지 기일 안 챙겼다고 삐지신 건 아니지? 아유, 속 좁게 시리. 됐으니까 그냥 돈이나 붙여줘. 내 계좌 엄마한테 지금 문자로 보낼게. 얼마 줄 수 있어?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큰 목소리로 웃어젖혔어요. 눈물이 맺힐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웃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면서 그제야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이야. 생전에 최서방한테 도움을 많이 줬었어. 넌 몰랐겠지. 밖으로만 놔두는 후레자식인 너였잖아. 예전에도 지금에도 넌 어쩜 한결같이 후레자식인지. 아무튼 최서방이 그 덕분에 돈을 꽤 만지게 됐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은혜 갚겠다고 나한테라도 잘해주지 뭐니? 그렇게 된 거였다고? 그럼 나는 왜 엄마만 이득을 봐? 넌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가 네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니? 그리고 나 또한 빨리 뒤져버리길 바랐었지. 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니야. 나 안 그랬어. 갑자기 왜 나를 모함해? 네가 부정해봤자 너나 네 처나 전부 구제불능인 걸 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안단다. 애쓰지 마렴. 난 너에게 분명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그걸 거절하다 못해서 날 떠밀어버린 게 바로 너야. 그때부터 넌 내 아들 아니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다 그렇다 쳐. 근데 내 자식들은 엄마 손주들이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 아닌데 네 자식이 왜 내 손주가 되니? 그거 참 재밌는 발상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태연슬의 말이 잘 나갔어요. 가슴은 비록 아들이 제 핏줄이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감정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겠죠. 남편이 땅에다가 그런 유산을 남겨놓으라고 일부러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들이박으면서 그건 다 아들인 자기 몫이라고 착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들은 사위에게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으니 저는 오히려 그것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사위가 잘 나가게 됐단 말을 듣고 아들의 속이 얼마나 꼬였을지 안 보고도 화냈죠. 저는 미련 없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은 그 후로 사위한테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장인어른 돈으로 성공했으면 처가 식구들한테 공평하게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더군요. 그런데 사위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누구시죠? 저는 처남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만. 아들은 완전히 낭패감에 빠져선 별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 뒤에 기어이 제가 이사한 집을 알아내서 찾아왔어요. 1층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 서성거리더군요. 제가 마지못해서 내려가 봤더니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뭐라고 말을 하려던 아들은 저의 차가운 표정을 살피고는 갑자기 기가 죽어 주춤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뒤질 일만 남았는데 너 도와줄 힘이 있겠니? 나도 최서방한테 용돈 타서 생활하는 처지야. 엄만 그럼 돈이 따로 없는 거였어요? 내가 나올 돈구석이 어디 있어. 최서방이 이사 지원해주고 용돈 줘서 그걸로 사는 거지. 노인네 혼자 생활할 돈만 받고 있으니까 매달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 줄 것도 없다. 최서방한테 구걸하려면 하든지 나한테선 네가 얻어낼 게 없어. 제가 불어 씁쓸한 투로 말을 했더니 소득이 없겠다 싶었는지 아들은 분노를 참는 얼굴이 되어서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최서방이 무조건 대화의 끝을 자기한테도 돌려놓으라고 저에게 말을 했었기에 저는 그대로 따랐지요. 제가 돈의 원천이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아들 내외가 끝까지 모르는 게 낫겠다고 최서방네도 사촌 여동생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유산을 쥐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은 폐륜 범죄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작자라고 똑같이들 말을 해주더군요. 아휴, 얼마나 한숨이 나오던지요. 아들은 자존심, 열등감에 치여서 결국 회사 일을 그르친 모양이었어요. 저는 사촌과 모의를 해서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불만 신고를 몇 번 넣었죠. 쉬운 일이었네요. 며느리는 음식 파는 곳에 일을 하면서도 시뻘건 매니큐어를 손톱에다 바르고 있었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쉬러 가면 머리를 지저분하게 풀어헤치곤 일을 했으니까요. 위생관념도 빵점이었는데 손님들한테 막말을 해대기까지 그 더러운 성질머리 덕분에 카페에서 잘리게 만드는 건 쉬웠답니다. 소소한 복수나마 즐거웠네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길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걸어가는데 때마침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옳다커니 싶어서 일부러 그 옆으로 가봤었죠.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는 얼굴인가 싶었는데 맞았네. 내 마음속 호적에서 파버린 아들놈만 아니었어도 우리 며느리하고는 잘 지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다. 그럼 이만?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원래 운전할 줄 아셨어요? 이 외제차는 또 뭐고? 아유, 어머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어머님! 저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출발해버렸고 거울로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쾌재를 불렀네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부부싸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이 며느리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죠. 그러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주 개싸움을 벌인 듯 싶었습니다. 둘 다 인성이 개차반이니 싸우는 것도 남달랐나 봐요. 별거를 했다가 말았다가 난리도 아니었대요. 저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계속 모른 척했어요. 최서방은 재혼했습니다. 차분하고 성격 똑부러지는 아가씨랑요. 심지어 이쪽은 초혼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만나는 것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어른 상대를 어찌나 유연하게 잘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예쁜 며느리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손자도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애가 어디 자기 할머니한테 먼저 안부 전화하기 쉬운가요? 누가 시켜도 절대 하기 힘들거든요. 제 사촌이랑 만나면 저는 손자 자랑하고 사촌은 자기 애들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가족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초반기를 너무 평범하게 보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인생을 꽤 희한하게 보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